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가 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 전공 과목 그리고 학문적 정체성 그걸 근거로 해서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초등 교육 전공 선생님들, 제가 이제 교원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진학해서 코스웍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거기도 그 초등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알고 계신 지식의 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논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의 전공 제가 중등에서만 해서 편협한 것이 저희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또 중등 교육에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 장점은 그 한 가지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제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의 결과 이런 논의를 펼치게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위의 문제, 이것과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한번 논의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논문의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죠. 학습자들 대상으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대답으로 나오는 게 값비싼 것, 비싼 자동차, 좋은 옷, 근사한 집,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일반적으로 물질적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사유하는 능력,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 또한 추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가치를 크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신적 가치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가치. 제가 TV를 보면 그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연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스트롯이라든지 미스터트롯 이런 걸 좀 재미있게 보았었는데,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해서 TV에서 방영하지 않는 미스 코리아 콘테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등, 2등, 3등을 구분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진선미라고 하죠. 여기에 한 글자 더 성스럽다고 할 때 성을 붙여서 진선미, 성이 정신적 가치의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진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적인 가치, 이걸 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선은 도덕적 가치를 선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의 가치, 미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은 성스러운 인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가지 신앙과 종교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성에 대응되는 종교적 가치 또한 정신적 가치의 대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가치 진, 도덕적 가치 선, 미적 가치 미,
종교적 가치 성, 이렇게 진선미성이라는 가치론, 철학의 주요한 분과 중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있고 그 가치론 중에서 특히 선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하위 분과를 우리는 무슨 학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학이죠. 자,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 이게 윤리학의 주요 관심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이란 무엇인지, 옳음이나 그름 등과 같은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과이다. 철학의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중에서 가치론, 그 중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다루는 하위 분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윤리학 공부하실 때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제가 권장해드립니다. 윤리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해의 심도를 더 깊게 진척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학은 행위, 결과, 성품,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행위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는 크게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행위는 의무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로 구분될 수 있고요. 선택적 행위는 다시 중립적 행위와 초과 의무적인 행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분법이죠. 간략하게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옳은 행위, 허용 가능한 행위, 그 속에는 의무적 행위와 선택적인 행위가 있고요. 선택적 행위 속에 중립적 행위와 초과 의무적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를 허용 불가능한 행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포이만과 피저의 구분법인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위 구분에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선택적인 행위, 중립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옳다고 말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사유를 올바르게 설명해주는 수로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That's right. 그 방법이 맞아. 그게 옳은 것이야. 가치가 담겨있지 않은 중립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right, 옳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실제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법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유대로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덜컥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래 단락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행위에 대한 이런 구분법은 일정 부분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보다 적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이만과 피저, 이 저자는 옳은이라고 하는 용어를 의무적인 행위와 선택적인 행위에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미국 영어 단어 right, 여기서 이제 그대로 뜻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옳음,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옳은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무적인 행위의 범주 속에 국한시켜서 사용하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에 비추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포이만과 피저는 초과 의무적인 행위를 단순히 선택적 행위의 범주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말과 초과 의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의무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 이런 걸 상식적으로 의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초과 의무적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행위이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 행위를 실천하는 행위 주체가 희생, 어떻게 보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초과 의무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의무적인 행위는 누구나 의무라는 걸 동의하고 쉽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게 의무적 행위. 그 다음 초과 의무적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는 건 인정하긴 하지만 실천하기에 현실적인 너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칭송하는 그런 행위를 초과 의무적인 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초과 의무적인 행위는 인간들이 볼 때 굉장히 숭고한 행위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행위를 나누어 보자면 층위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일 텐데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선택하지 않는 거다, 선택의 옵션에 들어온다, 아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초과 의무적 행위가 가지는 그 행위의 숭고함이라고 하는 성격이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이만과 피저가 초과 의무적 행위를 단순히 선택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요. 초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는 건 의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수행이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분류한 바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초과 의무적인 행위를 단순히 선택적인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행위가 가지는 도덕적인 면모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포이만과 피저의 행위 구분법을 일부 수정해서 제시해봤습니다. 수정된 구분법은 아래에 있고요. 수정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옳은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중립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일상 언어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고요. 그리고 초과 의무를 선택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행위가 가지는 숭고한 성격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법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용 가능한 행위. 그 다음 두 번째 허용 불가능한 행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용 가능한 행위 첫 번째 유형으로 선택적인 행위. 그 다음 허용 가능한 행위의 두 번째 유형으로 옳은 행위를 넣었고요. 옳은 행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무적인 행위와 초과 의무적인 행위로 나누어서 새롭게 구분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아래 그래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가능한 행위는 의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정된 구분법이 보다 명료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선택적인 것, 옵셔널한 것, 이건 가치 평가가 개입되지 않는 상황, 가치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이 과학기술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기술을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단계를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를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이 선정한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진행해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에 활용해 나가는 단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 1단계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 2단계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 3단계 진행한 결과를 사회 속에 활용하는 것. 이 3단계에 있어서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와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첫 번째 단계, 연구 주제 선정. 가치가 개입될까요? 개입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개입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겠죠. 어릴 때는 굉장히 꿈이 크고 창대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장래 희망에 의사 이렇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의학 분야의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하고 싶었던 연구 분야 중에 이게 순수하게 이제 의사가 돼서 필드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기보다는 그것에 선행되는 작업으로서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장기에 결함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세포에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배양된 그런 장기를 본인들이 이식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신체 검사 했을 때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이제 그 검사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신장이 이제 소변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치료한다고 조금 많이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과 질환이라든지 장기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줄기세포 기술,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장기 배양하고 이식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이 가고 조금 더 많이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 그런 연구 주제가 있을 겁니다. 실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연구의 진도도 팍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됩니다. 또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연구 진행일까요? 아니면 결과를 사회에 활용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활용하는 것. 이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느냐. 핵이라고 하는 기술, 제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전체를 한 번에 절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의 가장 앞부분에 그 탄두로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나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로 활용된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과학자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긍정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또한 가치가 개입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과학을 객관적으로 연구 진행하는 단계는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장면들도 과학자가 연구를 해나가는 세 단계처럼 가치가 개입되어서 평가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 3분 정도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취향,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아침에 바쁠 때 1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양치하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가치 평가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진 않죠. 개인적인 선택 차원, 개입이 되지 않는 중립적인 선택의 차원이 있습니다. 1분 만에 양치하고 화장실에서 벗어난다. 허용 불가능한 행위라고 말하진 않죠. 이것도 허용 가능한 행위 속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 많이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옳은이라고 하는 수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법에서 이제 다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과연 어떤 지점에 위치할지, 요 여러 가지 구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걸 알았고요. 허용 가능 중에서 옳은이냐, 크게는 허용 가능이냐 아니면 허용 불가능이냐. 만약 허용 가능하다면 옳은 것 중에서 의무이냐 아니면 초과 의무이냐,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용 가능인지 허용 불가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행위 및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의 태도는 허용 불가능한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허용 불가능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금지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행위하는 거, 이게 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배척의 태도를 보이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은 일반적인 인간이 가진 도덕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적 행위 제외시켰고요. 허용 불가능한 행위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허용 가능 중에서 옳은 의무이냐 초과 의무이냐, 이걸 살펴볼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행위는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과연 선택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서 선택적 행위를 리젝트 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선택적 행위는 중립적 행위로서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하루 3번 양치질 한다거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 도덕적 의미에서 가치 평가를 내리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이런 행위들은 중립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이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죠. 중립적이라고 말할 순 없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바람직한 사람이야 말하니까 가치 중립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평등하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 속에서 개방성이나 포용성, 연대성과 유대감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의 존중을 지향하는 자세는 단순한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당위의 영역 속에 포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중립적 의미에서 선택적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당위의 차원에서 옳은 행위의 범주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 중에 어떤 것이냐 논의를 펼쳐볼 것이고요. 잠시 휴식하셨다가 과연 의무일지 초과 의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